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매일매일이 전쟁 같네요. 그래도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힘들지만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 양가 부모님의 한복과 양복을 맞춰드렸어요.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엄마는 한복을 입어보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나는 아직도 우리 딸이 시집을 간다는 게 실감이 안 나. 엄마랑 조금만 더 같이 살면 안 될까?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가슴이 짠했어요. 사실 저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 인생에 절대로 없을 거라고 단언했던 것들이니까요. 사랑, 결혼, 그리고 엄마, 아빠요. 제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기억할 만한 예쁜 추억은 드물었죠. 사실 인간은 나쁜 걸 더 많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대로라면 제게 행복했던 기억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 중 하나를 떠올려 보자면 그 기억은 저를 차가운 돌계단 아래 앉혀놓던 제 엄마의 모습이에요. 저의 생물학적 친엄마요. 저는 그날 친엄마 손에 버려졌어요. 지금의 제 엄마는 저를 낳지는 않았지만 친딸처럼 저를 아껴주시거든요. 저를 호적에도 올려주셨고요. 친엄마한테 버려지던 당시 저는 4살이었어요. 사실 4살이라고는 하지만 그때가 1월이었기 때문에 3살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나이였죠. 제 친엄마는 그런 저를 엄동설한 속에 돌계단 위에 앉혔어요. 엄마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데리러 올게.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엄마 얼굴 잊어버리지 말고 기다려야 해. 그 말만 남기고 저를 두고 떠났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울지도 못하고 그저 앉아 있었죠. 한 20분 정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목사님, 여기 왜 나이가 앉아 있어요? 친엄마가 저를 버리고 간 곳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이었어요. 저를 발견한 선생님은 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고 안채에 계시던 목사님이 나와 저를 살피셨어요. 그리고는 제 옷주머니 안에서 편지를 발견했죠. 친엄마가 남긴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돈 벌고 자리 잡으면 데리러 올게요. 이름은 희수예요. 라는 말과 함께 제 생일이 적혀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헤어져서 보육원에서 살게 되었어요. 보육원에는 많은 아이들이 들어왔고 또 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통해 그곳을 떠났어요. 저는 그곳에서 한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는 저랑 동갑이었고 제가 들어오기 한 달 전에 들어온 아이였죠. 동갑에다가 몸집도 비슷해서 저와는 옷도 번갈아 입었어요. 노는 스타일이 비슷해서인지 우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둘에게는 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둘 다 입양이 되지 않는 아이라는 거였죠. 저희가 입양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둘 다 부모가 돌아오겠다는 편지를 남겼기 때문이었어요. 그 친구의 부모님은 도저히 지금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지만 언젠가 반드시 아이를 데리러 올 테니 제발 다른 데 보내지 말고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저희 둘을 입양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었다더군요. 어릴 땐 몰랐는데 자라면서 깨달았어요. 보육원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길어도 1, 2년 후에 가족이 찾아와 시설을 떠난다는 걸요. 하지만 친구와 제 부모님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데리러 온다는 말을 믿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이곳에서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야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보육원 예산으로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없어서 저와 친구는 보육원에서 선생님과 목사님한테 한글을 배우고 다른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익히는 것들도 배웠어요. 둘뿐인 유치원이었지만 그래도 친구와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선생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도 입양을 가지 못하고 있는 저희 둘을 특히 아껴주고 사랑해주셨고요. 친구와 저는 초등학교 입학도 같이 했고 학교 측의 배려로 같은 반으로 입학할 수 있었어요.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께 직접 연락을 해서 저희 둘의 사정을 설명하시고 특별히 부탁을 드린 것이죠.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해도 8살은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환경이 바뀌니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방식도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유치원과 학교는 다르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저와 친구는 서로를 지켰어요. 힘들거나 주변에서 아픈 말을 듣고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고 옆에서 지켜주었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조별 활동을 하던 날이었어요. 친구와 저는 다른 조였는데 친구가 있는 조에서 한 아이가 친구를 가리키며 나 얘랑은 같은 조 안 해. 얘는 부모도 없고 집도 없어서 교회에 사는 애라고. 그 말에 저도 친구도 당황했어요. 친구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이내 눈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 아이 말대로 우리는 부모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 사는 것도 맞았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친구가 울기 시작하는 걸 보고 벌떡 일어나 친구 옆에 걸어가 섰어요. 그래, 나도 수정이랑 교회에 살아. 그게 뭐 어때서? 그리고 부모가 없다고? 우리도 부모 있어. 너는 엄마 한 명이지? 우리는 엄마 많아. 5명도 넘어. 네가 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욕해? 그리고 교회에서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니네 집보다 우리가 사는 교회가 더 크거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소리치자 그 아이는 당황했어요. 아마 친구가 보육원 아이라는 건 듣고 저도 보육원에서 산다는 건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친구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선생님이 진정시키고 나서야 멈췄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저와 친구는 쌍으로 찍혀서 아이들의 눈총을 받아야 했어요. 부모 없이 교회에 사는 애라는 딱지가 붙어서 아무도 저희와 놀아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애들마저도요. 저희 보육원은 교회와 걸어서 8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고 저희도 일요일마다 그 교회 어린이 예배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그 일 이후엔 어른 예배에 갔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희에게 붙은 보육원 아이 딱지는 떼어지지 않았고 그게 저와 친구가 서로를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실 아이들이 심하게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킨 건 아니에요. 가끔 대놓고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럴 때면 제가 사납게 달려들었고 금방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아이들은 저희가 다른 환경에서 사는 게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희는 괜찮았어요. 서로 의지하면 됐으니까요. 친구 여러 명 두면 뭐해? 진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우리는 항상 붙어 다녔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생활을 마친 우리는 같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중학교에 가면 공부도 어려워지고 고등학교 생각도 해야 하니까 둘이서 더 열심히 해보자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요. 중학교 입학을 앞둔 2월이었어요. 친구와 저는 선생님들이 주신 용돈을 모아서 밖에서 점심을 먹고 들어왔어요. 막 보육원에 들어섰는데 선생님들이 한 곳에 모여 계셨어요. 한눈에 봐도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 저기 오네요. 수정아, 희수야, 이리 와봐. 선생님이 저희를 발견하고 부르셨고 저희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사무실에는 목사님이 계셨고 소파에는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앉아 있었어요. 여자는 저희를 보자 소리쳤어요. 수정아. 저는 놀란 눈으로 친구를 바라봤죠. 친구는 놀란 눈치였어요. 그 여자는 수정이에게 달려와 끌어안고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문을 모른 채 벙찐 표정으로 서 있는데 선생님이 제 곁으로 다가와 속삭이셨죠. 수정이 부모님이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껏 친구와 저는 부모님이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탓에 살면서 친부모를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친구 부모님은 친구를 꼭 안으시고는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이제 우리 수정이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어. 아빠 사업도 예전처럼 다시 일으켰고 이제 우리 식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보육원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어요. 데리러 오겠다고 하곤 아이들을 두고 간 부모는 열이면 열 오지 않거든요. 목사님은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수정이를 위해서라도 잘된 일이라며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어요. 친구가 가고 나면 저만 혼자 남게 되니까요. 친구도 그걸 알기에 짐을 싸는 내내 울먹였어요. 미안해 희수야. 내가 너무 미안해. 친구는 내내 미안하다고 했어요. 솔직히 친구가 부러웠어요.
부모와 함께 살게 된 게 질투도 났고요. 하지만 속마음 그대로 말할 순 없었죠. 뭐가 미안해. 그런 생각하지 마. 다 있고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지내. 저는 애써 씩씩하게 말했어요. 그런 제게 친구는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찾아올게. 그러니까 나 잊으면 안 돼? 친구는 울면서 말했고 저는 알겠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친구가 떠나고 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목사님이 제 마음을 아셨는지 들어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친구가 미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식구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죠. 그 소식에 저는 밥도 안 먹고 울었어요. 그런데 보육원 선생님들이 기적이라고 하던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어요. 바로 제 친엄마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선생님이 흥분한 모습으로 저를 불렀고 저희 엄마가 왔다고 했어요. 수년 만에 다시 만난 친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희수야,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이제 엄마랑 같이 사는 거야. 친엄마의 담담한 태도에 저는 놀랐어요. 일전에 왔던 수정이 부모님과 달리 헤어진 지 며칠 안 된 사람 보는 것 같았거든요. 배웅 나온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며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친엄마를 따라 나섰어요. 친엄마와 함께 간 곳은 어느 빌라였어요. 그곳에는 아저씨 한 분과 어린 남자애가 있었어요. 인사해, 새아빠셔. 그리고 동생이야. 새아빠라는 말에 제 생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친엄마는 재혼을 한 모양이었어요. 이복 동생과 아저씨는 제게 어색하게 인사했고 그렇게 저는 친엄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많은 게 변했어요. 차라리 보육원에서 살던 때가 그리울 정도로 괴로운 삶이 시작됐거든요. 친엄마는 중학생인 저에게 동생과 집안일을 떠넘기다시피 했어요. 당시 새아빠는 회사원이었고 친엄마는 화장품 가게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술을 좋아해서 퇴근 후 동생이 잠들기만 하면 바로 술병을 꺼내들었어요. 술에 취하면 늘 제게 술주정을 했죠. 사실 널 데려올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이가 그래도 친자식인데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동생한테 잘해. 알았어? 저 사람이 정말 내 엄마가 맞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친엄마의 술주정을 들을 때마다 서러운 마음뿐이었죠. 제가 볼 때는 새아빠와의 관계도 그리 좋지 못한 것 같았어요. 다투는 모습을 보는 일이 잦았거든요. 그래도 새아빠는 삐뚤어진 사람은 아니라서 저와 동생에게 신경을 써주었어요. 동생 때문에 친엄마와 헤어지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먹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자 생각하며 견뎠어요. 어린 동생도 잘 돌보았고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친구와 함께 지냈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저는 친구 생각에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학교 친구들과 어울릴 때마다 친구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연락도 안 되니 그리움은 더 컸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 집안의 상황은 훨씬 더 나빠졌어요. 친엄마와 새아빠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정말 눈만 뜨면 싸웠고 시도 때도 없이 툭하면 이혼 얘기가 나왔어요. 이혼은 시간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빨리 이혼을 하길 바랬어요. 제가 수능시험을 치르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새아빠가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친엄마와의 이혼을 알렸어요. 너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너까지 데리고 살 상황이 안 돼. 새아빠는 자신의 양육권을 가진 동생만 데리고 살게 되었다고 말해주었어요. 이해했어요. 저는 찐딸도 아니고 솔직히 새아빠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저를 책임질 여력이 안 됐거든요. 대신 내가 동생 데리고 나갈 테니까 넌 그냥 여기서 엄마랑 살면 돼. 저는 새아빠한테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했어요. 며칠 뒤 새아빠와 동생이 이사갈 날이 결정되었어요. 이혼도 거의 마무리되어 갈 즈음이었죠. 그런데 이혼이 성립되기 직전 친엄마가 도망쳤어요. 쪽지 한 장만 딸랑 남긴 채 새벽에 짐을 싸들고서 말이죠. 쪽지에 자신은 저를 키울 능력도 안 되고 저도 다 컸으니 혼자 살라고 적혀있더군요. 새아빠는 난감해했지만
어쨌든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예정대로 이사를 나갔고 저는 그 빌라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일찌감치 대학 진학을 포기했던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텅 빈 집에 오면 무섭고 외로웠어요. 차라리 엄마의 독설이라도 있었으면 할 정도였어요. 그날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늦게 돌아와 잠을 자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른 새벽 누군가 저희 집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순간 덜컥 겁이 났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 취객이 집을 잘못 찾아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없는 척 하려고 쥐죽은 듯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희수야, 희수 없니? 희수야. 보육원 선생님 목소리였어요. 겁에 질려있던 저는 번개같이 달려나가 문을 열었어요. 선생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그리곤 주저앉았죠. 긴장이 풀려서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선생님은 저를 달래며 그러시더군요. 지금 빨리 보육원으로 가야 돼. 그 길로 저는 선생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7년 만에 보육원을 다시 찾았죠. 보육원에는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년의 여자분이셨죠. 그분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와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낯설지 않은 거예요.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였죠. 옆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수정이 어머니셔. 기억 안 나니? 저는 그제야 그분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친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저와 친구 어머니를 앉히고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희수야, 놀라지 말고 들어. 수정이가 죽었대. 너무나 기가 막힌 소식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친구의 어머니를 바라보자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교통사고였어. 라는 말을 하시면서요. 충격적인 소식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흐를 뿐이었죠. 친구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흐느껴 우셨어요. 그 자리에 있던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죠. 수정이가 항상 네 얘기를 했어. 너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라고. 수정이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어. 자기가 죽으면 희수 너를 찾아서 자기 대신에 딸처럼 키워달라더라. 수정이가 죽고 한동안 시리에 빠져 지내시던 수정이 부모님은 딸의 유언을 떠올리곤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하지만 보육원 선생님을 통해 제가 엄마를 따라 보육원을 나갔다는 얘기를 들으시곤 일단 저를 만나서 수정이 부고를 전해주려고 저를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수정이 어머니는 제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셨고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가 된 제 사정을 들으신 수정이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는 그러셨어요. 나랑 같이 가자. 수정이 유언대로 내 딸이 되어서 우리랑 같이 살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아무리 친구 유언이라지만 엄연히 저와는 남남인데 그분들의 딸이 된다니 너무 염치 없는 일인 것 같았어요. 내 부모한테 버림받고 남의 부모랑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고요. 게다가 친구가 죽자마자 친구 자리를 뺏는 것 같아서 더더욱 따라가겠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눈 딱 감고 따라갈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세상에 혼자 떨어진 것처럼 큰 집에 덩그러니 혼자 사는 것도 너무 무섭고 외로웠거든요.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하지만 친구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틈날 때마다 찾아와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나보다 수정이에 대한 기억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희수 너야. 우리 서로 수정이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엄마랑 딸로 서로 아끼면서 살자. 수정이 목까지 그렇게 살자고. 딸 잃은 친구 엄마의 애처로운 모습에 저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친구 부모님의 딸로 입양되는 것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수정이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친구 아버지도 저를 무척 반겨주셨어요. 우리 딸 희수 어서 와. 저를 끌어안으시고는 많이 우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날 저는 친구가 쓰던 방에서 친구의 옷가지와 물건들, 그리고 큰 상자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는 저와 친구의 사진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처음에는 친구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두 분은 제가 편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셨죠. 그런 두 분 덕분에 저는 낯선 미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부모 없는 서름을 겪지 않아도 되었어요. 집에 오고 1년이 조금 안 돼서 저는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두 분은 울먹이며 저를 안아주시더군요. 저는 뒤늦게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남편도 미국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을 2번 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가족들과 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친구들과 하기로 했어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보육원에 청첩장을 드리려고 들렀는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희수야, 너 미국 가고 너희 엄마한테 연락이 왔었어. 친엄마는 저를 다시 찾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저는 친엄마한테 돌아갈 마음도 만날 마음도 없었어요. 소중했던 친구가 떠나며 남긴 선물 같은 가족들 덕분에 저는 지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고맙고 미안해요. 이 모든 게 친구가 누려야 했던 거니까요. 제가 가장 외로웠던 시절 제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친구를 저는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친구 대신 친구가 못다한 효도까지 다 하려고요.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거든요. 부모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남편은 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처음 들었을 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전 아들을 낳은 적이 없으니까요. 잠시 일이 있어 친구 아들을 데리고 온 줄 알았습니다. 장난치지 말고 누군데 물어도 대답 없던 신랑. 이야기 좀 하자 합니다. 들어보니 결혼 전 만났던 여자가 있었답니다. 물론 있었겠죠. 저 역시 있었으니까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본인 몰래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신랑에게 연락해서 데려다 줬답니다. 임신한 걸 몰랐다니 말이 돼? 몰래 낳아서 길렀다는 게 말이 돼? 알면서 날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야? 했더니 절대 아니랍니다. 사귈 때 지나가는 말로 그 여자가 혹시 우리 아이가 생기면 어쩔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답니다. 신랑은 속이 없는 소리를 못합니다. 포장해서 말할 줄도 모르고요. 그게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아이가 생기면 책임은 져야겠지만 그 아이가 마냥 예쁠 것 같지는 않다 했답니다. 아이는 결혼 후에 자리 잡고 생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기억도 나지 않는 사사로운 일로 다퉜고 그게 이별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뒤론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고 해요.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기분을 글로 쓰려니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 여러 날 동안 글로 다 적지 못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하는 남편에게 찾아가 억지로 법원까지 끌고 가고 그 앞에서 소리도 지르고 심경변화도 있었지만 하소연 글이 아니기에 다 적진 않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 아이에게 좋은 엄마는커녕 그냥 엄마가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나쁘게 변해갈 내 자신을 지켜볼 자신도 없었어요. 남편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기관에라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보육원이나 고아원으로 들어가는 건 싫지만 우리 가정이 깨지는 건 더 싫다고요. 남편과 살다가 바람핀 일이거나 알면서 방관한 것이 아니기에 아이만 없다면 그냥 묻어두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아 난 못 키우겠다 했어요. 참 모진 마음이었죠. 그래도 사람이라 시설에 보내기로 마음먹은 날 그 아이가 불쌍해서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 좀 해주자 싶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친정에서 생활했거든요. 처음으로 자세히 본 얼굴. 신랑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 딸도 신랑하고 판박인데 이 집 유전자가 참 강한가 보다 생각이 들더군요. 가만히 내려다보는 저에게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가 왜 미안한 건지, 이 아이는 무엇이 미안한 건지, 네가 왜 미안하냐고 했더니
아줌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답니다. 이 아이 몇 살이냐고요? 7살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우는 아이를 보니 도저히 시설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를 보내면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야 할 것만 같았고요.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라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이의 한마디에 마음이 바뀐 건 아니었을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었을 일인데 저 말이 마음을 세게 흔들었을 뿐이었을 거예요. 멍하니 앉아 마음을 추스려도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고 다짐했다가도 무너지고 했으니까요. 키우기로 결심하고 그날 저녁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키울게. 단 조건이 있어. 난 내 것이 아닌 것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살갑지 못한 건 잘 알고 있지. 이 아이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어야 해. 그래야 내가 키울 수 있어. 나 역시 내 마음과 많은 싸움을 하겠지만 당신이 도와준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훈육에 있어서 상관하지 말아줘. 내가 만약 이 아이를 훈육하지 않고 키운다면 그건 이 아이에게 정이 없어서일 거야. 말 그대로 방관하며 키우는 거지. 훈육하며 화도 내며 잔소리를 한다는 건 내 아이이기 때문인 거야. 새엄마라서 그러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줘. 당신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아. 라고요. 그리고 같이 지낸 지 일주일째입니다. 우려와는 달리 아이에게 정이 가요. 아직은 내 아이 같지 않지만 심성도 착하고 말도 잘 듣는 편이고요. 어제는 아이 방을 대충 정리해줬어요. 사실 딸아이가 좀 크면 주려고 했던 방이라 벽지를 분홍색으로 발라놨거든요. 벽지 마음에 안 들면 새로 발라준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네요. 당장에 이것저것 살 여유는 없어서 침대랑 책상만 놔주고 옷장이랑 책꽂이는 설 지나고 들여놓기로 했습니다. 내 손으로 아이 방을 치워주고 나니 더 큰 책임감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딱히 책임감이라 하기도 못하고 뭐라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아직은 완전히 자신 있진 않습니다. 내 자식 키우면서도 힘들어 울기도 하는데 나쁜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하겠죠. 하지만 키우던 아이 내다 버릴 정도로 못된 사람은 아니니 최소한 고아원에서 자라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는 약속할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상처가 많은 아이더라고요. 하루는 보다 보니 아이가 안쓰러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왜 했냐고 물어보니 친모가 술 먹으면 자주 했던 말이라고 하네요. 술만 마시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식의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자기 엄마라고 평소엔 잘해줬다고 감싸주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안아만 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멋진 말을 해줄 걸 그랬어요. 지금은 말들이 떠오르는데 당시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딸과 함께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딸이랑 놀아도 되냐고요. 오빠가 동생이랑 놀아주는 건 좋은 일이니 앞으로는 그런 건 안 물어봐도 된다고 했어요. 식탁이 2인용이라 좁아서 밥상을 씁니다. 무릎을 꿇고 밥을 먹고 딸아이의 장난감은 만지지도 못하고 등등 어려운 일이 많네요. 주말엔 나가서 아이 장난감을 하나 사줄 생각입니다. 소심한 게 눈에 보이지만 그건 아이 역시 제가 아직은 어려워서일 거예요. 우리 딸이 29개월인데 요즘 책 읽어달라고 매일 조르는데 아들이 이 일을 대신해주네요. 아직 칙양자로 입양하진 않았습니다. 아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아이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건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내모는 것 같아서 우리랑 좀 더 지내보고 결정할 수 있게 하자고 했어요. 아이의 이름을 민준이라는 가명으로 쓸게요. 사실 우리 신랑은 표현에 참 인색한 사람입니다. 쑥스러워할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는데 마음이 어찌됐던 상대방을 참 서운하게 만드는 묘한 스킬이 있죠. 그나마 우리 딸에게는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딸은 송이라는 예명을 쓸게요. 퇴근하고 나서도 항상 송이만 안아주더라고요. 민준이는 머리만 쓰다듬고 눈도 안 마주치고. 왜 그런지는 그 사람 속마음을 모르니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아마도 아직 어색하고 낯설고 제 눈치도 보이고 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안아주라고 했습니다. 이유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요즘 집안 분위기상 제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왜 라는 토 한 번 달지 못한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퇴근하고 두 아이를 안아주면서도 송이는 번쩍 들어 뽀뽀까지 하면서 민준이는 안고 금방 내려놓는 서로에게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주말에 일부러 목욕탕도 같이 보내고 장난감도 사러 가고 명절에 입을 새 옷도 사고 하면서 지금은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이 아직 정리도 채 안 됐는데 명절이 찾아왔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조금 독특하신 분들이십니다. 어머님은 아들 사랑이 너무 지극하시고 아버님은 세상이 당신 위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세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인 저희 입장에선 조금 피곤하기도 합니다. 전 결혼하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명절 당일날 친정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어머님께서 저녁까지 저를 붙잡아 두시기 때문이죠.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고모님들 오시니 보고 가거라. 고모님들 오시고 나면 바로 일어나면 되겠냐. 좀 앉아있다 가거라. 그러다 보면 저녁입니다. 차도 막히는데 저녁에 나서서 언제 갑니까? 그래서 다음날 갔다가 얼굴만 비추고 온 적도 있고 연휴가 짧을 땐 명절에 못 가고 주말에 휙 갔다가 온 적도 있었어요. 당신 아들이 차 막히는데 처갓집 간다고 고생할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늘 그러시거든요. 우리 아들은 처갓집이 멀어서 고생이라고. 뭐, 늘 그런 분이신데 더 말 안 할게요. 여튼 이번 명절엔 전날 전화가 오셔서 내일 음식하러 올 필요 없다고 하시네요. 원래는 명절 전날 음식하고 집으로 다시 와요. 시댁과 가깝거든요. 그리고 명절 당일날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가고요. 근데 이번엔 아이가 둘이면 어디 움직이기도 힘들다고 하시며 내일 음식하러 오지 말고 당일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에 명절에 신났네요. 참 씁쓸하기도 했어요. 진즉에 조금만 더 배려하시지 말이에요. 그래서 명절 당일날 아침에 갔습니다. 차례를 지내는데 어머님이 민준이도 저를 시키고 싶어서 자꾸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절대 제 눈치를 안 보는 분이셨는데 자꾸 저러시니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민준아 너도 차례 지내야지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이때다 싶으셨는지 그래 그래도 우리 집 장손인데 당연하지 하시더라고요. 뭐가 당연한 건지. 아들 손자라 그냥 너무 좋으신 것 같네요. 피는 역시 물보다 진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긴 손자라도 이쁘신 모양이에요. 아버님은 아무 말씀 못하시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셨어요. 집안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던 송이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안 부리던 애교를 부리며 할머니 할아버지 쟁탈전을 벌이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차례 끝나자마자 친정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설거지는 하고 간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끝까지 지금 출발해야 너무 늦게 도착 안 한다며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매번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댁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번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보기 싫으시다고요. 그래도 갈 거야, 갈 거야. 집에 딱 있어. 어디 나가고 그럼 나 삐질 거야. 그러고 갔어요. 우리 신랑이 문 안 열어주시면 어떡하지? 라며 걱정하는데 제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요. 다행히 문은 열어주시더라고요. 시댁과는 참 다른 반응. 민준이에게 인사드려 송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셔 라고 인사를 시켰는데 완전히 굳은 얼굴로 인사를 받으시는 우리 엄마 아빠. 안 그러셨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이 또한 민준이와 제가 겪어야 할 과제이기에 아무 말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나중엔 엄마 아빠도 받아들이셨어요. 엄마의 눈물에 저까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까지 울면 진짜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민준이와의 첫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친모와 만났습니다. 제가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밖에서 만나면 아무래도 이야기에 제약이 걸릴 것 같아서요. 민준이와 여러 가지 상황을 버티며 서로 적응하고 잘 살아가는데 혹여 나중에 이 아이 친모가 찾아온다면 애써서 정주고 키웠는데 말이에요. 그 친모가 찾아와 데리고 가버린다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친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다 보내놓고 친모와 단둘이 마주 앉은 시간이 참 어색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 여자분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왜 저를 못 보시나 했더니 잘 모르겠답니다.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아이를 혼자 낳을 결심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아이를 보내게 된 계기. 아이를 혼자 낳게 된 건 신랑의 기억이랑은 살짝 달랐어요. 신랑은 사귀면서 아이를 가졌다고 기억했는데 여자분은 헤어지고 나서 아이를 가졌던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귀면서 아이를 가지면 어찌할 거냐고 물어봤다던데 어찌 된 거냐 했더니 그 말 역시 헤어지고 나서였답니다. 여자분 말이 헤어지고 여자분이 조금 매달렸대요. 술 마시고 전화하고 그랬다네요. 그리고 몸이 이상해 임신 테스트를 하니 양성이 나왔고 말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차마 못하고 돌려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책임은 지겠지만 행복할 것 같진 않다고 대답했대요. 그러면서 너 혹시 임신했냐고 물어보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대답을 해버렸다네요. 아이로 발목 잡는다는 기분이 싫어 지우려고 했는데 차마 지우지 못하고 돌아서고 하다가 낳게 되었다네요. 그리고 혼자 100일 정도를 키웠는데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아이와 죽으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날따라 아이가 너무 방긋방긋 웃더래요. 그 모습을 보니 죽으려는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칭전도 외면해서 정말 혼자서 죽을 힘으로 키웠대요. 미혼모는 영세민 아파트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도 보증금 50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그 500만 원을 대부업체에 빌리는 바람에 이자로만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나갔고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한 달을 살기엔 어림도 없어 돌도 안 된 아기를 어린이집 중일반에 맡기고 일을 했다네요. 그리고서 우울증이 왔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밉고 아이 때문에 본인 인생이 이렇게 될 것만 같아 아이에게 몹쓸 말도 많이 했다고 하면서 펑펑 울더군요. 그리고 아이를 보육원에 넣고 본인 생을 마감하려고 했었대요. 그 생각이 드니까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아빠를 찾았다네요. 아빠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전화를 하기까지가 오래 걸렸다고 해요. 처음에 그 말을 들은 신랑은 믿을 수 없다고 친자 확인을 하자고 해서 그래서 친자 검사도 다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고요. 여자분 말을 다 듣고 나니 왠지 모를 동정심도 생기고 안타깝다고 할까요? 그냥 그랬습니다. 독하고 모질게 이야기할 거라고 다짐했는데 생각했던 말들은 머릿속으로만 맴돌고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지금 몇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나 역시 당신이 살아온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 역시 지금 내 심정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민준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얘기는 길게 안 할게요. 해봐야 당신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봐요. 아이랑 같이 살 여유가 된다면 아이를 데려갈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랍니다. 욕심인 줄 알지만 아이에게 멀쩡한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구박할지 어찌 알아요? 날 뭘 믿고 민준이를 맡겨요? 물으니 본인보다 나을 테니 걱정 안 한답니다. 혹시 새 삶을 시작하려는 건지 끝까지 묻고 싶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세상에 친모보다 나은 계모가 어디 있어요? 민준이 포기할 수 있어요? 물었어요. 민준이를 위해서 그럴 수 있답니다. 그래요. 민준이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민준이가 동의한다면 친양자 입양을 할 거고 만약 민준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키워요. 그 훗날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동안은 민준이가 보고 싶어도 찾아오지도 말고 몰래 연락하지도 말아줘요. 만약 당신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한다면 나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 아이가 궁금하고 보고 싶다면 나한테 연락해요. 그럼 사진 몇 장쯤은 보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많은 일들을 글로 간추려 적으려니 표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대충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의견은 알았으니 법적인 절차도 차츰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유치원을 알아봤는데 지금은 자리가 없지만 다행히 입학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입학까지 텀이 좀 있길래 태권도 도장을 보냈어요. 아무래도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라 태권도 도장에 보내면 좀 나아질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 보내도 도장은 계속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딱히 뭔가 달라진 건 없는데 표정이 좀 밝아진 듯해 보이네요. 저번엔 저녁을 하다가 민준아 뭐 먹고 싶어? 계란찜? 계란말이? 계란후라이? 뭐 먹고 싶은 거 있음 말만 해 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 안 하면 계란찜으로 결정하겠어 라고 했더니 조용하게 계란말이요 하는데 왜 그렇게 웃긴지. 전 이맘때 남자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장난감이 뭔지 잘 몰라서 여기저기 귀 동냥을 하고 다니긴 한데 이것 말곤 특별히 민준이와의 관계에서 노력하는 건 없는 불량 아줌마입니다. 점점 나아지겠죠 뭐. 나도 민준이가 싫지 않으니 민준이도 저를 싫어하진 않겠죠. 서로 싫어하지만 않으면 관계 개선이야 시간에 해결해 줄 테니까요.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 씻는 게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걸로 잔소리를 좀 하긴 하는데 그 외에 잔소리 들을 일도 없는 아이네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걱정하더라고요. 애초부터 전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했어요. 그래봤자 남의 일. 뭐 얼마나 관심 가지고 살겠어요. 남편과도 어차피 이혼 안 할 거 그냥 제 마음 편한 대로 생각하고 사는 게 낫겠죠. 보이는 대로 믿어버리기로 했네요. 굳이 캐고 파헤쳐서 제가 얻는 게 없잖아요. 처음엔 혼란스러웠고 분노했고 지금은 응원도 격려도 다 받고 싶은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만난 남편과 6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이혼했어요.
도대체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제 기억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버리고도 싶고 앞으로도 이렇게까지 최악일 일은 다신 없을 것 같은 제 인생의 암흑기였거든요. 아직 30년도 안 산 인생인데 1년도 채 안 됐던 결혼 생활은 정말 평생 가도 씻을 수 없을 치욕이자 지옥의 나날들이었답니다. 저와 남편은 누구나 들으면 아는 명문대에서 만났어요. 입학하면서부터 운명처럼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고 자연스레 사귀게 되었죠. 남편은 누가 봐도 탐낼 킹카 중의 킹카였고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도 미모는 어디 가서 뒤지지 않을 정도라서 학교에서도 눈에 띄는 커플이었어요. 성격이나 취향, 식성까지도 너무나 잘 맞았고 외동으로 자란 것까지 똑같았어요. 키도 남편은 185cm, 저는 170cm로 둘 다 외적으로도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죠. 6년이란 기간 동안 사귀면서 몇 번 작게 티격태격한 걸 빼면 크게 싸운다거나 잠시라도 헤어진 적도 없었고 정말 소울메이트의 인연이란 건 우릴 두고 한 말이구나 싶었죠. 또 남편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인정받으며 사회적으로도 탄탄대로를 걸을 일만 남은 인재 중의 인재였어요. 게다가 얼마나 여자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세심하게 잘 챙기는지 세상에 정말 이런 남자가 있구나 하고 연애하는 내내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날들이었지만 그 후에 인생 최악의 지옥 같은 나날들도 기다리고 있었으니 인생사 참 새옹지만해요. 그렇게 꿈같은 연애를 하다 자연스레 결혼으로 이어졌고 결혼 생활도 당연히 연애의 연장이고 행복한 날들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어요. 사이코 같은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교양 있고 우아한 척하던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낼 거란 걸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결혼 전에 남편과 사귀던 6년 동안 시어머니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몇 번 정도였지만요. 만날 때마다 항상 저에게 존댓말을 썼고 저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항상 교양과 상식이 풍부해 보였고 외모도 늘 세련되고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이었죠.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어요. 난 딸이 없으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딸처럼 생각해도 될까요? 라며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말하는데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땐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닭살이 돋고 소름이 쫙 끼치지만요. 찻잔을 들고 마시다 희미하게 지었던 미소의 의미를 생각하니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진심으로 2번만 더 딸같이 생각했다간 아마 살인이 났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가 느끼기에 아빠는 교장 선생님에 엄마는 선생님이셨던 교육자 집안인 저희 환경과 외모나 학벌, 성격이 자기 기준에 딱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이대 메이퀸 출신의 시어머니는 정말 누가 봐도 곱고 멋지게 나이 들어 보였어요. 외모도 어찌나 단아하고 우아한지 만날 때마다 저 혼자 속으로 와 정말 곱게 나이 드셨다.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우아하게 늙어야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외모는 물론이고 행동이나 말하는 게 나긋나긋하고 정말 멋져 보였죠. 저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편이니 내가 사람 하나는 정말 잘 골랐다는 우월감도 느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전 시어머니의 만행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성격이 너무너무 까칠하고 자기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사람이었죠. 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매사에 깔끔을 떨었고 어딜 가든 항상 남의 이목을 무척이나 신경 썼어요. 그리고 사탕 하나를 먹어도 고급으로 먹어야 하는 타입이었어요. 허세가 정말이지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누가 봐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외제차에 명품 가방은 기본이었고 신발이며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백화점이나 외국에서 직접 공수해오지 않은 건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소유하는 흔하고 값싼 것들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았고 경멸했고요. 정말 자기가 세상 최고로 존귀한 귀부인이라도 된 듯 행동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굽신거리길 원했어요. 물론 며느리인 저한테도 예외는 없었죠. 어찌나 사람을 피말리게 닥달하고 쪼아대고 힘들게 하던지 정말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다 깨어날 정도예요. 덕분에 저도 억지로 따라다니며 명품 구경 실컷 했고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깟 명품이며 물건들 나중에 싹 갖다 버렸네요. 정말 볼 때마다 소름 끼치고 재수가 없었거든요. 시댁은 엄청난 재벌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분명 시어머니가 부잣집 사모님 소리를 들을 만은 했어요. 시어머니 친정도 대대로 부자였다고 들었고 시아버님 집안도 대대로 사업을 크게 한 재력가 집안이어서 평생 돈 걱정은 안 하고 산 집안 같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 분명했지만 남편 집안의 재력도 무시 못할 조건이었던 걸 인정해요. 살아보고 겪어보니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인생 공부 톡톡히 했다고 생각해요. 하루는 늘 언제나처럼 자기가 무슨 여왕이라도 된 양 행동하고 어딜 가나 대접받길 원했던 시어머니와 같이 백화점 명품 매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VIP인 어머님을 잘 몰라본 갓 들어온 신입 직원의 응대가 성의 없게 느껴졌었나 봐요. 기분 나쁘다며 얼마나 지나치게 난리를 피웠는지 몰라요. 그때가 제일 처음으로 놀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성을 잃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걸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눈을 희번떡대면서 동물처럼 씩씩거리는데 정말이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게 돌변하더라고요. 너무 놀랍고 무서웠어요. 나중에 더 알게 된 실체에 비하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 발의 피였죠. 그날 집에 들어온 남편한테 심각하게 그 얘기를 꺼냈더니 별일 아니란 반응이더라고요. 마치 그런 일이 새삼스럽지 않은, 늘상 있는 일인 것처럼요. 이때 남편에게서도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기분을 처음 느꼈어요. 이건 뭐지? 뭔가 이상해 라며 앞으로 닥칠 사건들을 몸이 먼저 알고 느꼈던 것 같아요. 지내면서 보니 시아버지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평생을 길들여진 사람들 같아 보였어요. 예를 들면 시아버지의 옷차림이나 음식점에서의 메뉴 선정 같은 사소한 것들도 모두 시어머니의 의사나 결정에 따랐고, 시아버지는 그저 익숙한 듯 따르는 게 둘 사이가 부부 사이가 아니라 엄마와 아들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절대적 건의와 통제 아래서 조종당한다는 느낌이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저 시아버지도 불쌍하게 느껴지네요. 남편도 갈수록 마마보이 기질이 드러나고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모자관계에선 있을 수 없을 법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남편의 옷차림이며 취미, 친구들이며 지인관계까지 시어머니가 속속들이 알려고 했고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지시하고 따라주길 바라며 간섭해댔어요. 당연히 며느리가 된 저에게도 지나치게 집착하고 간섭하고 초반에 확 잡아 길들이려고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미리 알아챘더라면 절대로 이런 결혼 따윈 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할수록 후회가 밀려왔죠. 남편과는 크게 사이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남편의 마마보이 같은 행동에도 이미 너무나 실망하고 지쳐버렸어요. 사랑만으로 이겨내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대학 때 사귈 때부터도 남편의 마마보이 기질과 시어머니의 특이한 면모를 언뜻 느낀 적도 있었지만 그땐 너무 어렸었죠. 그리고 눈에 단단히 콩깍지가 씌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불러내고 자기 모임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고 인사시키기 바빴고 쇼핑할 때는 물론이고 네일아트나 피부관리, 여행 갈 때도 늘 저와 함께 다니고 싶어 했어요. 전 결혼하면 다 그런 건 줄 알고 부담스럽고 싫었지만 시어머니 뜻대로 따르려고 했습니다. 늘 긴장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 살이 저절로 5kg은 넘게 빠졌고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난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시어머니 뜻에 맞게 길들여져가는 인형이 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여고 동창 모임에 끌려가다시피 갔던 적이 있었어요. 지칠 대로 지치고 몸도 안 좋아서 그닥 밝은 표정을 짓지 않았나 봐요. 모임 후에 얼마나 이성을 잃고 발악을 했는지요.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고 토할 것 같아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하는 기사분 뒤에서 정말 제가 죽을 죄라도 지은 것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넌 요새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내가 오늘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린 줄 알아? 도대체 니깎게 뭔데 나를 이렇게 욕보이고 창피를 주는 건데? 라며 인격적인 모욕과 함께 폭언을 일삼았죠. 그때부터 이미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몇 달 동안 전 서서히 다른 인격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과의 만남조차 정말 특별한 날 아니면 허락되지 않았고 매사에 제가 어딜 가는지 뭘 하는지 보고해야 했어요. 시부모와 같이 살진 않았지만 같이 사는 것 이상으로 카톡이며 전화를 해대는 통에 미칠 것 같았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감내하면서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친구나 부모님과 상의한다고 해서 뾰족하게 해결할 일도 아니었고요. 괜히 걱정만 끼칠 뿐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사에 자기가 정해놓은 틀에 모든 게 그림처럼 딱 맞춰지길 원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 좀 많이 먹게 되면 옆에서 항상 얘, 무슨 여자가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니? 그만 좀 먹어라. 이런 식으로 간섭하고 무안을 줬어요. 사소한 간섭과 스트레스가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없던 우울증도 생기고 심각하게 자살 충동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맘마보이지만 하는 남편놈이란 작자는 이런저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른 척을 하는 건지 회사 일 바쁘다는 핑계로 연애할 때랑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변해갔기 때문에 실망만 안겨줬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백화점에 불려나가 구두를 산다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블랙 로퍼를 하나 집어들더니 이거 한번 신어봐 라고 하길래 전 됐어요. 어머님 구두 사러 왔으니까 어머님 더 신어보세요. 전 집에 로퍼 많아요. 라고 했더니 그게 뭐 화를 낼 일이라고 갑자기 마귀 알맘처럼 돌변하면서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요즘 자꾸 왜 이러지? 너 정말 오늘 끝장을 보자는 거니? 어디 니깎게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달길. 요즘 아주 거슬렸는데 좋은 게 좋다고 봐줬더니 내가 우스워? 이거 안 되겠네. 초반에 아주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서 잡아야지. 당장 무릎 꿇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우리를 주시하기 시작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빨리 당장 무릎 꿇으라고. 어서. 교육자 집안인 니네 집안에서 널 이렇게 가르치던? 이젠 저희 집안까지 들먹이며 저를 욕보였어요. 시어머니도 이성을 잃었지만 저도 제정신이 아니기 마찬가지였어요. 살다가 그런 굴욕은 처음 당해보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왜 그랬는지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화가 덜 풀렸는지 씩씩거리고 있었고요. 어디서 듣고 왔는지 백화점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고 무슨 사연인지 저희 둘이 어떤 관계인지 물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저도 멘탈이 나갔던 상태라 정확히 기억나질 않네요. 전 그 후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거의 쇼크 상태였어요. 그 후에 친정으로 갔고 부모님도 그간 저의 사정을 어쩔 수 없이 알게 되셨죠. 변호사를 선임했고 어렵게 겨우 이혼할 수 있었어요. 얼마 동안 힘든 시간들을 딛고 곁에서 늘 제 걱정뿐인 부모님을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서서히 마음을 추스르고 정신 차린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릴 때 영어권 나라에서 생활했던 경험으로 영어는 자신이 있었고 1년만 미친 듯이 올인하자는 생각으로 도전했어요. 7급 시험을 준비했는데 주변에서는 9급도 쉬운 일 아니라고 말렸지만 전 독하게 마음먹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어요. 첫 해는 떨어졌고 준비하고 2년째 되던 해에 당당히 7급 시험에 합격했어요. 최종 합격 소식을 듣고 부모님과 셋이서 얼마나 감싸 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부모님에 비하면 저는 어쩌면 초라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너무 좋아해 주셨고 그간 저의 고생들을 다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젠 정말 모든 걸 잊고 새로 시작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종시로 발령을 받고 공직사회에 발을 디딘 후 힘든 업무와 야근도 이어졌지만 제가 정말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예전에 어두운 일들은 다 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업무 중에 전화가 왔어요. 청사 아래에 누가 찾아왔다고 이름을 대는데 그 사이코 여자인 거예요. 아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전 모르는 사람이라고 끊었는데 너무 찝찝했어요. 세상에 그 미친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건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리고 수일이 지나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청사 밖을 나가는데 전 제 눈을 의심했죠. 세상에 그 여자가 청사 밖에 서 있는데 완전 미친 여자처럼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 꾀지지한 꼬라지 하며 누가 봐도 정신이 반쯤 나간 노숙자 같더라고요. 멀리서 저를 보더니 얼굴에 화색이 돋아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얼른 외면하고 가려니까 졸졸 따라오더니 예, 우리 아가 너 공무원 됐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누구 며느린데. 내가 너 잘 될 줄 알았어. 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네요. 동료들이 동요하면서 묻더라고요. 누구셔? 아는 분이야? 라고 묻길래 아니 설마 내가 저런 사람을 알 리가 있어? 딱 봐도 정신이 아프신 분 같은데 하면서 빠르게 지나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싹싹 비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죠. 아가, 내가 이렇게 빈다. 다시 우리 며느리로 들어오렴. 그럼 내가 이번엔 정말 딸처럼 잘해줄게. 응? 완전 무시하고 제 갈 길 갔어요. 동료들이 한마디씩 했는데 저 할머니 정말 안 됐다. 그러게 가만 보니 얼굴도 꽤 곱게 생기셨는데 왜 저렇게 방치돼서 돌아다니는 거야? 어디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유, 점심시간 다 끝나가겠다.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했죠. 여전히 그 여자는 거기 앉아 있었고 우리가 차를 타고 사라지니 쫓아오진 못하더라고요. 그 후엔 찾아온 적은 없었어요. 어디서 들은 얘기론 제가 이혼하고 나온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며느리 내쫓았다며 이런저런 얘기를 안 좋게 많이 들었나 봐요. 원래 남들 보는 눈 때문에 허세가 심한 분이셨는데 그 스트레스에 히스테리가 더욱 심해져서
시아버지와 전 남편이 정신병원에 데려갔을 정도가 됐다고요. 어쩐 일인지 저렇게 미쳐서 나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와, 무슨 미저리 같은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어느 막장 드라마에 제가 출연했던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몸소리가 쳐집니다. 전 앞으로 씩씩하게 제 인생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잘할 수 있겠죠?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